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어제 보신 것처럼 이틀째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대장동을 두고 후보 간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모레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 어제 국감 이틀째였는데요. 계속해서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또 피켓도 들고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반대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고성이 많았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운전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다 임명할 정도로 이재명이 챙겼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게 합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총책임하에 지시되고 공모하고 결탁해서 선거에게 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거 하나 붙여놨는 게 이게 뭘 그렇게 거슬린다고 이거 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간사 얘기 안 들을 거면 탈당하세요. 당신이 뭔데 탈당한다고 이야기하노? 당신이나 탈당해라. 손가락질 치워.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가 간사간에 합의한 게 그럼 따라지겠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했단 말이에요. 만장일치로 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소. 정신은 누가 차려야 되는데? 예,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감사 이번에 계속 12개 상임인가요? 계속 대부분이 그 대장동 의혹의 공방으로 가고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국감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국민의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정치 공방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류호정 의원이 산자위에서 즉석에서 피켓 만들어서 일 좀 합시다 이거 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인데 이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고 또 산하 기관들한테 제대로 된 기관장들한테 질문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국회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아마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정치인들은 그럴 거예요. 정치 현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누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의 뜻은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양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장동하고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예. 그 이슈들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어떻게 기선 잡을지 그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반은 계속 대장동 이슈예요, 국감에서요. 지금.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국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컴퓨터 앞에 피켓이 놓여 있다고 국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의원들이 그 노트북 앞에다가 피켓 걸어놓은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예. 심지어 본회의장에서도 현수막까지 피고 다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도 다 앞에다가 다 이 피켓팅 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새삼스럽게 이번 그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예민하느냐?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거기 지금 대장동 그 주인이 누구냐, 몸통이 누구냐, 실제 민주당이 어쨌든 유력 후보를 공격하기 때문에 불편할 건데 예. 저는 그래서 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 피켓팅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전되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그 피켓을 걸고 안 걸고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장동을 더 심하게 보고 덜 보고 이럴 리도 없고 그래서 국감은 국감대로 20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1년 중에 2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예산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다 짚어가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하게 따져야 되는 자리에 이게 자꾸 정쟁만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정민주당이 제기한 대로 그런 피켓이 문제가 된다면 저도 그게 굉장히 그 눈에 그 거슬리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아예 국회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뭐 상임위원장실이나 상임위원실이나 본회의장에서는 그 현수막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홍보 문구로 사용할 수 없게끔 뭐 규정을 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피켓이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피켓 시위회 때가 다시 제지하니까 마스크에 또 그걸 문구를 썼잖아요. 근데 마스크 그걸 벗는 대신 증인 채택과 같이 약간 그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참 그것도 뭐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거죠. 그 마스크에 있는 문구를 그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그걸 벗는 대신에 어떻게 18년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김건희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장모죠. 장모와 연결돼 있는 송사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이 증인 채택을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강행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맞바꾼 형식인데 참 이게 좀 불편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은혜 의원이 가지고 온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장동 원주민과 유 전 본부장 사이 대화였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믿고 기다려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관계를 증명하는 데 역할을 할 만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근데 관계를 왜 꼭 증명해야 하는가 여기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계가 가깝다 멀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뭐 공격할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그리고 성남시 산하기관의 뭐 본부장급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뭐 물론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뭐 측근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참 애매한 것 같고요. 실무자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깝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통해서 측근이다 이것만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 피켓 들고 나오면 아프죠. 왜냐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LH 때문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다시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공간 안에서 피켓을 든다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일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가 뭔가 뭉치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 이번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비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증거나 정황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켓에도 꼭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 공세가 오히려 공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몸통은 아무것도 없는데 깃털은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뭐 세상에 동물이 있어도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사업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인 책임은 질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비리에 관여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최소한 그 정도의 공격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관여됐다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오히려 국민의힘 쪽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 했으니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는 야당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가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세를 펴더라도 최소한 지금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가니까 그걸 또 맞상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정치 공세가 일어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예. 아니 그 측근이냐 아니냐에 대한 측근 논쟁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또 유동규 본부장도 자기 측근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정진상 뭐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이 대장동 그 개발 의혹의 이 전체적인 설계와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영장에서 구속영장에서 이게 이제 그 결탁해서 이런 민간에게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정황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명시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자 공고 과정부터 시작해서 뭔가 모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검찰의 영장의 내용대로 만약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배임 혐의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예. 이 배임 혐의를 바로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의 상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책상 그리고 어떤 직계상,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측근이 아니다고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측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과의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는 건데, 저는 원주민과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였고 당시의 성남시장이었고 이 둘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대장동에 대한 사업 모델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측근이 아니냐 따질 것도 없이, 저는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가 된다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가 그 책임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예, 공동 배임으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부터 걸으면서 시위하겠다, 1인 도보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실제로 뭐 배임이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 지사가 그 사업 구조에 있어서 배임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은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사가 최종 승인권자를 하더라도 사인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유정규 전 본부장이 원래 민간 시행사에 있었다가 다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이른바 남욱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일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뭔가 모종의 얘기를 나눠서 그게 나중에 가서 손해를 끼쳤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사가 그걸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등치시키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유 전 본부장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이미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까지 LH하고 공영이냐 민영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할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LH가 손을 떼버리잖아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LH 취임식 발언 직후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그 화천대유와 관계됐던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그 시행사가 그 대장동 지역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잖아요. 30%다 70%다 언론 보도는 엇갈리고 있지만 땅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됩니다. 성남시장 되고 난 다음에 나 공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공영으로 못 가게 민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비하다가 결국 나중에 구속되고 뇌물 사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놓고 공영과 민영으로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땅을 이렇게 많이 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민영 개발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뭔가의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하러 공영으로 가겠다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민영 가겠다고 하고 뒷돈 받고 말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2019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그때부터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익을 놓고 다툼을 하다가 지금 녹취록까지 검찰에다가 정영학 변호사가 제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땅값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서 억지로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익 배분 그거 920억 더 해라. 이렇게 해서 끌고 와가지고 김만배 변호사가 기자하고 통화할 때 막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것까지 다 뺏어가냐고. 이재명 지사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자기 뒷돈으로 들어올 거라면은 920억 뭐하러 달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익 보장 더 해주고 난 다음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더 받으면 그만이지.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지사가 같이 설계했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니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 후보가 몸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건 없지 않느냐 증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이재명 지사가 자기 통장에다가 입금시켰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제 2015년에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제 그 사업자 공모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이 이전에 2013년부터 사실은 그 유동규 씨는 이미 그 정영학 회계사나 그 일당을 통해서 이미 한 3억의 돈을 수수했다는 것들이 위례 신도시 건으로 해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미 이제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모종의 관계를 행성했었고 2015년에 대장동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실현한 건데 그때의 어떤 그 사업의 구도를 확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혹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만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면 이제 민간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조합의 어떤 환지 방식으로 해서 채비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한다고 그래서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을 해도 철저하게 그 사업성에 대해서 공공에서 분석을 해서 사업자에 대한 그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사업성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못하도록 다 회수하는 장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제 LH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지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개발 이익을 거의 한 5% 정도밖에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은 땅을 아주 낮은 단가에 이제 수용을 해서 이거를 결국 이제 용도 변경해서 주거 용도로 하면 땅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LH가 과도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오히려 낮은 분양가를 가지고 낮은 토지 분양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낮추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LH는 5% 이상 못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그 투자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KDI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익이 한 8%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익성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제하고 있는데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은 사업 모델 자체가 어떤 개발 사업 하시는 분도 처음 보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에서 모든 부담과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막대한 그 부는 그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꾸 5,500억을 회수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22억을 회수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부 체납 같은 거예요. 땅으로 받든 돈으로 받든. 나머지 게 기부 체납 아닙니까? 나머지 게 그죠? 나머지 기부 체납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이제 나눌 거 아닙니까? 나눌 때 땅으로 받거나 이제 그 땅값에 해당하는 것에 임대 아파트 부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1,822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이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으로 할 경우에
수반되어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성남 공원을 만드는 것도 처음에 이게 그 같이 이게 그 결합 방식으로 이제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원가 조성에 토지 조성에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터널을 설치한다. 그것도 역시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가로 반영돼서 결국 토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 토지 가격을 얼마에 분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분양 이익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을 가져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 같이 이제 그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네. 이제 성남의 뜰이죠. 이게 그 4,040억을 가져간 거지, 이게 5천억을 이익을 본 게 절대 아니란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립니다. 5천억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아니, 그렇지. 5,500억이라고 예.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5,500억은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 짓는 부지에 대한 제공 문제라든가 아니면 터널을 뚫는다거나 이런 이제 부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신흥동 이제 그 개발 지구 신흥동 공단하고 지금 대장동 지구랑 묶어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도심도 개발이 필요한데 구도심 개발하는데 성남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 양쪽을 묶어가지고 이 개발 부담금을 이쪽 이제 그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도록 해준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익 배분을 한 거고요. 네. 예. 말씀하셨던 1,800억은 그거는 이제 원래 배당 받기로 했던 배당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예.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처음 보는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공영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방식을 아마 처음 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위례신도시도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공영이 들어가서 같이 했던 겁니다. 이익금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민공영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성남시의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저는 애초부터 LH가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어제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국감장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LH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인데요. LH가 사업성 검토를 했어요. 2010년도에. 검토했던 사업성 검토 자료를 보면 459억 정도 규모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중장기 사업으로 이걸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LH가 손 떼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익금을 뭐 10배가 났니, 12배가 났니, 뭐 물론 이재명 기사는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결과 과정까지로 볼 때 당시의 사업 설계가 터무니없거나 누구한테 특정한 그 세력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익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설계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대선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마지막 TV 토론회였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는 모두 발언부터 대장동 문제 거론하고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후보다. 나중에 갔을 때 이 문제 터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들도 전부 대장동 사업 얘기하고 심지어는 1분 발언기에 났을 때도 대장동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비유 들었는데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보셨어요 혹시? 딱 그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지사 나머지 후보가 전부 줄 당기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11자로 뒤로 누워 있으니까 아무도 줄을 못 당기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혹 제기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합리적 의혹 제기 여러 가지를 제기했지만 결국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논리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걸 깨트릴 만한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득표율을 봐도 민주당 선거인단 쪽에서는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유보적 입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에서 국민의힘 게이트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선거인단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계속해서 왕자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명도 했잖아요. 국민의힘 토론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왕자 논란은 뭐 처음에 예상을 했었죠.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왕자 오늘도 그리고 나오셨어요. 반드시 질문할 거라고 봤는데 뭐 역시 똑같이 질문을 하셨고.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이 그거를 뭐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네. 단지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그 역술인들의 이름을 막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은 그 각 후보들의 뭐 그 갖고 있는 소신들을 이야기하면서 했다고 보고 네. 이 토론이 전반적으로 뭐 크게 어떤 그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이 그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토론이었습니다. 예. 10월 8일에 이제 4명으로 추려지잖아요. 4명 예측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이제 그 당원들 투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8명 압축할 때 과정은 다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당원들도. 근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입니다. 그래서 37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에 의해서 그 30%가 이제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현재 여론조사가 워낙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70% 반영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뭐 홍준표, 윤석열, 그다음 유승민 후보가 국민 지지율이 워낙 지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위가 누구냐인데 4위는 국민 여론조사 지지만 봐서는 이거 너무 뭐 한 2~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30% 비중을 누가 투표를 하느냐, 그 당원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이번 경선 시작할 때 국회의원들이 한 33분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조직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당원 투표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고 예. 예. 결국은 그 당원들이 볼 때는 조직력과 달리 또 당원들이 볼 때는 어쨌든 4명의 후보가 다음에 토론회 때 이제 연단에 섰을 때 네.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 예. 그랬을 때 마지막 그 4위 주자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합리적이고 건강한 얘기를 하고 또 토론을 또 주도할 수 있고 또 미래에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는 어떤 젊음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상이 저는 마지막은 원희룡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제일 많이 이제 이미지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윤석열의 성장. 네. 그러니까 토론회를 계속 해가면서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토론회에 능숙해져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 일종의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막말 실언인 건 별도로 하더라도요. 태도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랬고 또 하나는 유승민 후보가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회 같은 토론 느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못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위장당원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얘기 많이 하다가 위장당원 얘기를 또 다시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버스 다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정했는데 또 위장당원 얘기 또 꺼냅니다. 그래서 당을 분열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윤 전 총장한테 유리할까? 저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26만 명 이준석 현상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당원으로. 다 20대에서 40대입니다. 자기는 60대, 50대 고연령층에서 지지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하고 마치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 당원 관리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해당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당을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오히려 궁색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그 민주당 후보가 나중에 가서 정세균 후보의 표라든가 김두관 후보의 표 이건 무효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효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가서 혹시 이게 역선택이 뭔가 개입해 들어갈 여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자꾸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처럼 비춰지거든요. 이건 결코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 도움이 되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4명의 후보는 어떻게 추려질까요? 원희룡 후보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래요? 같이 근데 묻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신도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이제 너무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4등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그
당원과 그다음에 여론 지지층의 건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네. 좀 굉장히 전략적인 태도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4위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당원심을 그렇죠. 갖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당신만 확실하게 원래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층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 그래도 내가 4위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소신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나중에 4위에 들어가면 토론회가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좋은 모양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선 지금은 민주당 리그와 국민의힘 리그가 따로 놀지만 본선 가면 같은 리그에 다시 서야 돼요. 같이 레이스를 펼쳐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지금 눈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던 국민 여론들이 한꺼번에 부동층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의 표심이 확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토론하면서 아, 이거 실망감 준다,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영될 때가 올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서 지지만 생각해서 하지 말고 전략적 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 후보 황교안 후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될 가능성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곧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야 양강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각각 의혹의 중심,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린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뭐 막말 논란, 실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지율 면에서 크게 흔들림은 없는 상태거든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대장동 건 관련해서 더 이재명 후보의 측근, 본인이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뭐 정진상 비서관이나 뭐 김용 대변인이나 이렇게 연결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후보까지 타지 않으면 아마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왕자가 아니라 왕자 3개 그리고 나와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갤럽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지금 지지 후보가 없다는 층이 가장 넓습니다. 지난번에 한 30% 되던데 그래서 결국은 많이 지금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5% 이내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도 진영이 합리적인 그 설득을 해서 중도 진영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의 지지층들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큰 각 후보 진영에서 오히려 방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고 그래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요 오히려 지금 대장동 문제를 민주당 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털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의혹이 정리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후에 리스크나 변수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전 총장은 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검증대에 올라야 할 만한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발사주 의혹 지금 제일 큰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 과정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장모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하나하나 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그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건 지금의 현재로서의 싸움, 뭐 프레임 이런 전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윤 전 총장은 검증대에 올라야 될 일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